문제 1번. 굴절율이 1.5인 유리에서 굴절율이 1.0인 공기로 60도의 각도로 입사하는 빛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5굴절광의 진폭은 입사광의 진폭의 2분의 1과 같다. 2번 반사광의 세기는 입사광의 세기와 같다. 3번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4번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0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5굴절광의 진폭은 입사광의 진폭의 2분의 1과 같다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빛이 유리에서 공기로 굴절할 때 진폭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제로는 빛의 세기가 굴절되는 과정에서 감소하거나 분산될 수 있지만 이는 진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면 2번은 반사각이 입사각과 항상 같다는 법칙을 따름으로 맞습니다. 3번 역시 스넬의 법칙에 따라 굴절 각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반사각은 반드시 입사각과 같습니다. 4번은 투과하는 빛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빛은 대부분 굴절되어 공기로 나옵니다. 문제 2번.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한쪽 팔을 D만큼 움직였다. 사용한 광의 파장이 람다일 때 무늬가 10개 움직였다면 파장이 2배인 광을 이용하면 몇 개의 무늬가 움직이겠는가? 1번 5개, 2번 10개, 3번 20개, 4번 40개. 정답은 1번.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한쪽 팔을 움직일 때 무늬가 움직이는 개수는 광의 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한쪽 팔을 D만큼 움직였을 때 파장이 람다인 빛으로 10개의 무늬가 움직였다면 파장을 2배로 늘려서 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는 무늬가 절반만큼 움직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람다에서 2람다로 바뀌면 무늬가 움직이는 개수는 10개의 절반이 되어 5개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파장과 무늬 움직임 간의 비례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을 잘못 수행한 결과입니다. 문제 3번.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두 팔 사이의 거리차가 약 2mm일 때 간섭 무늬가 사라졌다. 사용된 빛의 가간섭 거리는 얼마인가? 1번 4mm, 2번 3mm, 3번 2mm, 4번 1mm. 정답은 1번.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두 팔 사이의 거리차가 2mm일 때 간섭 무늬가 사라진다는 것은 빛의 가간섭 거리가 이 값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간섭 거리는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경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4mm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경로 차이가 가간섭 거리보다 커지면 간섭 무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인 3mm, 밀리미터, 1mm는 모두 가간섭 거리가 충분히 크지 않아 간섭 무늬가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빛의 분산 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1번 간섭계, 2번 투영 현미경, 3번 프리즘 분광기, 4번 여광학식 곡률 측정기.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프리즘 분광기입니다. 빛이 프리즘이라는 삼각형 모양의 유리 조각을 통과할 때 여러 색깔로 나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는 빛의 분산 현상으로 흔히 보이는 무지개와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1번 간섭계와 2번 투영 현미경은 빛이 서로 만나 반응하는 간섭 현상을 이용하며 여기서는 분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번 광학식 곡률 측정기는 주로 빛의 경로 변화를 통해 물체의 형태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 역시 분산 현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5번. 명시거리가 50cm인 눈을 건강한 사람처럼 만들려면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는가?
1번 초점거리 50cm, 오목렌즈. 2번 초점거리 50cm, 볼록렌즈. 3번 초점거리 25cm, 오목렌즈. 4번 초점거리 25cm, 볼록렌즈. 정답은 2번. 해설. 건강한 사람의 눈은 25cm 이내의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눈은 50cm까지밖에 못 보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눈이 더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로 보이는 효과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볼록렌즈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초점거리 50cm인 볼록렌즈를 사용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오목렌즈로 이는 이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더 멀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의 초점거리 25cm 볼록렌즈는 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강력한 효과를 줘서 오히려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빛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1번 편광 필터, 2번 볼록 렌즈, 3번 전반사 프리즘, 4번 볼록 거울.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성질이 있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안경이나 카메라 렌즈에 주로 쓰입니다. 반면에 1번 편광 필터는 빛의 방향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므로 빛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3번 전반사 프리즘은 빛이 한 번도 굴절되지 않고 내부에서 완전히 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로 인해 빛을 모으는 기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볼록 거울은 빛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볼록 렌즈입니다. 문제 7번. 사람의 눈이 밤의 명암은 쉽게 판단하나 색채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어두우면 홍채가 확대되어 색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2번 어두우면 맹점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3번 원추세포는 어두워도 밝기에 예민하나 원통세포는 어두워지면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4번 원통세포는 어두워도 밝기에 예민하나 원추세포는 어두워지면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눈에 있는 원통세포가 작동하여 명암을 잘 구별할 수 있지만 색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원추세포는 어두워지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환경에서 색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밝기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잘못된 이유로 이들 보기에서는 눈의 구조나 기능 변화가 색채 인식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홍채 확대는 더 많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색상 인식에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맹점 팽창이라는 표현은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으며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은 원추세포와 원통세포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밤이나 어둠 속에서는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고 명암만 잘 느끼게 되는데 이는 원통세포가 활성화되고 원추세포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8번. 진공 중에서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이 굴절률 1.5인 유리에 입사하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는 진공 중 속도의 2분의 1이 된다. 2번 유리에서의 빛의 파장은 진공 중 파장의 3분의 2로 줄어든다. 3번 유리에서의 빛의 진동수는 진공 중 진동수의 2분의 1로 감소한다. 4번 유리에서의 빛의 진폭은 진공 중 진폭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정답은 2번. 정답인 2번이 맞는 이유는 빛의 파장은 매질에 따라 변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며 굴절률과 관련된 식을 통해 유리에서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 중에서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이 굴절률이 1.5인 유리에 들어가면 파장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파장 진공 파장 굴절률이라는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는 진공보다 빛의 속도를 느려뜨리고 파장을 짧게 만듭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 빛의 속도가 매질에 따라 변하지만 굴절률과 직접적으로 2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은 진동수가 매질을 통과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빛의 진폭이 매질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은 없으며 이는 물리학적으로 잘못된 개념입니다. 문제 9번. 프라노퍼선의 기호와 파장을 잘못 연결한 것은? 1번 C선 656.3나노미터 2번 D선 546.1나노미터 3번 F선 486.1나노미터 4번 G선 430.7나노미터 정답은 2번. 해설. 정답은 2번 D선 546.1나노미터입니다. 실제 프라노퍼선에서 D선의 파장은 약 589.0나노미터와 589.6나노미터 사이로 주황색 빛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546.1나노미터는 실제로 이 선의 파장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정확한 파장을 가진 프라노퍼선을 나타냅니다. C선은 적색빛, F선은 녹색빛, 그리고 G선은 보라색 빛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선의 파장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문제 10번. 저녁놀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어떤 현상인가? 1번 굴절 2번 회절 3번 산란 4번 간섭 정답은 3번. 저녁놀이 붉게 보이는 현상은 주로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해가 지평선에 가까워지면 태양빛이 대기 중의 먼지나 수증기 등과 만나 방향을 바꾸면서 더 긴 파장인 적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짧은 파장인 청색빛은 대기 중에서 흩어져 더 쉽게 산란되므로 우리가 보는 저녁놀은 주로 긴 파장을 가진 붉은 빛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굴절이나 회절, 간섭 현상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각각 빛의 경로 변화나 방향성 변환을 주로 다루지만 저녁놀에 붉게 보이는 이유는 주변 대기 중 입자와의 상호작용인 산란에 의해 발생합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1차 회절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회절 격자는? 1번 진폭형 격자 2번 야은 위상형 격자 3번 진폭형 홀로그래픽 격자 4번 경사형 격자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경사형 격자입니다. 경사형 격자는 빛이 회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1차 회절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진폭형 격자는 빛의 강도만 변화시켜 에너지 효율이 낮고 야은 위상형 격자는 위상 차이를 주지만 에너지 집중력이 경사형보다 약합니다. 또한 홀로그래픽 격자는 복잡한 패턴을 생성하기 때문에 단순 회절 효율 측면에서는 경사형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문제 12번. 내부 전반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빛이 저굴절율 매질에서 고굴절율 매질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에서 발생할 수 있다. 2번 빛이 고굴절율 매질에서 저굴절율 매질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에서 발생할 수 있다. 3번 매질이 굴절율 차이와는 무관하게 모든 경계에서 일정하게 발생한다. 4번 빛이 공기 중으로부터 유리면 쪽으로 진행할 때 그 경계에서 발생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내부 전반사 현상은 빛이 굴절율이 높은 매질에서 굴절율이 낮은 매질로 넘어갈 때 입사각이 임계각을 넘어서 발생합니다. 이때 빛은 경계면에 완전히 반사되어 저굴절율 매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1번과 같은 경우는 빛이 굴절율이 낮은 매질에서 높은 매질로 넘어갈 때
즉 투과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므로 내부 전반사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번은 모든 경계에서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는 매질이 굴절율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빛이 공기로부터 유리면 쪽으로 진행할 때가 아니라 반대로 유리 같은 고굴절율 매질에서 공기와 같은 저굴절율 매질로 진행할 때 내부 전반사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 13번. 초점거리 12cm인 볼록 렌즈 앞 3cm 되는 광축상 한 점에 물체를 놓았다. 이때 생기는 상의 거리와 종류는 1번 렌즈 뒤 6cm 되는 곳, 정립실상. 2번 렌즈 뒤 12cm 되는 곳, 도립실상. 3번 렌즈 앞 4cm 되는 곳, 정립허상. 4번 렌즈 앞 3cm 되는 곳, 도립허상. 정답은 3번. 해설. 초점거리는 12cm인 볼록 렌즈 앞에서 물체를 3cm 떨어뜨렸을 때 상의 거리와 종류를 구하려면 양자경우 공식을 사용합니다. 양자경우 공식은 백슬래쉬사인입니다. 여기서 F는 초점거리, 백슬래쉬사인은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백슬래쉬사인은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문제에서 F12cm, 백슬래쉬사인 cm를 대입하면 계산 결과 백슬래쉬사인과 음수로 나옵니다. 이는 허상임을 의미하며 렌즈 앞쪽에 생기는 상이므로 정립허상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양자경우 공식의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거리보다 작을 때 허상이라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문제 14번. 시칸델라의 전광원이 직경 1.6m인 원형 탁자의 중심으로부터 0.6m 위에 위치하고 있다. 탁자의 가장자리에서 발광조도는 몇 룩스인가? 1번 0.6, 2번 2.26, 3번 6.25, 4번 10.0.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즉 2.26 룩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발광조도의 정의와 계산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발광조도는 광원에서 주변 표면에 가해지는 광량을 단위 면적당으로 나눈 값이며 여기서는 룩스로 측정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사용하여 원형 탁자의 표면에 도달하는 광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탁자의 면적이나 간단한 비례 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빛의 확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값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 없이는 다른 옵션은 모두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탁자 표면까지의 거리와 빛의 확산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게 2.26 룩스가 계산됩니다. 문제 16번. 파장에 비해 작은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빛의 세기에 관한 설명인 레일리 산란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1번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2번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번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파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4번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파장과는 무관하다. 정답은 1번. 레일리 산란은 작은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빛의 산란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때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파장이 짧아질수록 산란된 빛의 세기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과 3번은 파장의 제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실제 레일리 산란에서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두 보기 모두 틀립니다. 4번은 파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므로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처럼 각 보기를 검토해보면 1번만이 레일리 산란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17번. 1mm당 20개의 줄무늬가 있는 물체에 대한 두 렌즈의 변조 전달함수 값이 각각 0.5와 0.6이다. 두 렌즈계의 전체 변조 전달함수 값은 얼마인가? 1번 1.1, 2번 0.6, 3번 0.5, 4번 0.3. 정답은 4번. 변조 전달함수는 렌즈가 이미지를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개의 렌즈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전체 MTF 값은 각각의 MTF 값을 곱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렌즈의 MTF가 0.5이고 두 번째 렌즈의 MTF가 0.6인 경우 전체 MTF는 0.5별표 0.6, 0.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과 2번, 3번 옵션은 각각 두 개의 MTF 값을 더하거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선명도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합니다. 문제 18번. 오목 거울 앞 20mm에 있는 물체가 거울 앞 20mm에 상이 맺혔다. 이 오목 거울의 초점거리는 얼마인가? 1번 40mm, 2번 30mm, 3번 20mm, 4번 10mm.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10mm입니다. 오목 거울에서 물체와 상의 위치를 이용하면 초점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물체가 거울 앞 20mm에 있고 그에 대한 상이 같은 위치인 20mm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목 거울에서 물체와 상의 위치 관계로 볼 때 초점거리는 10m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초점거리가 40mm나 30mm였다면 상이 거울 앞 20mm에 생기지 않고 더 멀리 또는 가까운 곳에서 생겨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물체와 상의 위치 관계를 고려할 때 맞지 않습니다. 문제 19번. 오른손 방향 원형 편광된 빛과 왼손 방향 원형 편광된 두 빛이 중첩하면 그 빛의 편광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1번 선형 편광, 2번 원형 편광, 3번 타원 편광, 4번 편광이 없어진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선형 편광입니다. 오른손 방향과 왼손 방향의 원형 편광 빛이 같은 세기로 중첩되면 서로 상쇄되어 선형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두 빛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므로 그 결과가 선형 편광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2번, 3번, 그리고 4번은 각각 원형 편광이나 타원 편광 또는 편광이 없는 상태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문제 20번. 파장 람다에 사용할 반사경을 만들 때 두 종류의 증착물질을 교대로 증착한다. 일반적인 경우 증착막의 두께는 얼마인가? 1번 람다, 2번 람다 2, 3번 람다 4, 4번 람다 8.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람다 4입니다. 반사경을 만들 때 두 종류의 증착물을 교대로 얇게 코팅하는데 이때 각 층의 두께는 빛이 그 층에서 반사되어 생기는 간섭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층 두께가 람다 4라면 빛은 왕복하면서 위상이 180도 바뀌어 서로 상쇄됨으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1번과 2번은 각각 너무 두익 또는 얇아서 간섭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더 얇기 때문에 필요한 반사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람다 4가 최적의 두께입니다. 문제 21번. 굴절율 1.46, 두께 100나노미터인 얇은 유리판이 있다. 어떤 빛이 이 유리판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유리판의 윗면과 아래면에서 반사된 빛이 보강 간섭되었다면 이 빛의 파장은 얼마인가? 1번 146나노미터, 2번 284나노미터,
3번 462 나노미터, 4번 584 나노미터. 정답은 4번. 해설: 빛이 얇은 유리판을 통과할 때 윗면과 아래면에서 반사된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그 두 경로의 길이 차가 파장의 정수배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 유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굴절률에 따라 실제 두께보다 더 커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유리판의 두께는 100나노미터이고 굴절률은 1.46입니다. 따라서 빛이 통과하는 거리는 100나노미터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사인 1.46 292나노미터가 됩니다. 이 값이 파장의 정수배인 경우 보강 간섭이 일어나므로 가장 가까운 옵션인 584나노미터가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292나노미터의 정수배로 맞지 않아 틀립니다. 문제 22번. 다음 중 스펙트럼에 의해 분산된 색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은? 1번 빨강, 2번 노랑, 3번 파랑, 4번 보라.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보라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색의 파장 길이는 빨강부터 보라까지 점점 짧아집니다. 따라서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은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은 각각 파장이 더 긴 색으로 이들보다 보라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문제 23번. 다음 간섭계 가운데 피조 무늬를 관찰하는 간섭계는? 1번 마이켈슨 간섭계, 2번 투하이만 그린 간섭계, 3번 페브리페로 간섭계, 4번 헨버리 브라운 간섭계. 정답은 2번. 투하이만 그린 간섭계가 피조 무늬를 관찰하는 간섭계입니다. 이 장치는 빛을 반사경과 굴절판으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간섭 무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섭 무늬는 피조 무늬라고 불리며 빛의 속도 측정이나 광학적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켈슨 간섭계와 페브리페로 간섭계는 주로 평면 광원을 이용해 직교 방향으로 진행되는 간섭 무늬를 생성하며 헨버리 브라운 간섭계는 빛의 상대적 위상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장치들은 피조 무늬를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24번. 공기 중에 편광되지 않은 평행광선이 평면 유리판에 56도의 입사각으로 입사하였다. 반사광의 편광을 측정하였더니 완전히 선형 편광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광선의 굴절각은 얼마인가? 1번 18도, 2번 34도, 3번 39도, 4번 45도.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34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입사각이 56도이고 반사광이 완전히 선형 편광되었다는 것은 이 광선의 입사각이 브루스트 각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루스트 각도에서는 전파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선형 편광된 광선만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굴절률 공식을 사용해 계산하면 굴절각은 대략 34도가 됩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의 옵션들은 브루스트 각도와 관련된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매질은? 1번 물, 2번 크라운 유리, 3번 다이아몬드, 4번 프린트 유리. 정답은 1번.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매질은 물입니다. 이는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이 광학적 밀도에 따라 느려지는데 물의 광학적 밀도는 크라운 유리, 다이아몬드, 프린트 유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은 밀도가 낮은 매질을 통과할 때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밀도 물질들은
빛의 속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문제 26번. 스퍼터링법, 반응성 스퍼터링, 이온 플레이팅법 등이 있는 광학방막 분야의 가장 일반적인 방막 제작 방법은? 1번 전기 방전법, 2번 진공 증착법, 3번 유성 회전법, 4번 증기제트 산란법. 정답은 2번. 정답은 진공 증착법입니다. 광학 방막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진공 증착법으로, 이 방법은 물질을 고온에서 증발시켜 표면에 방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스퍼터링법이나 반응성 스퍼터링, 이온 플레이팅법 등도 중요한 기술이지만 진공 증착법은 그 적용 범위와 유연성이 가장 넓어 광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전기 방전법과 유성 회전법은 주로 전자 부품 제작에 많이 쓰이고, 증기제트 산란법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효과적이어서 광학 방막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28번. 코팅 공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유효경, 2번 투과율, 3번 광학 유리 재질, 4번 곡률 반경. 정답은 4번. 코팅 공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코팅된 물질이 빛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사하거나 통과시키는지, 그리고 코팅 재료의 성질 등입니다. 유효경이나 투과율, 그리고 광학 유리 재질은 이러한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곡률 반경은 주로 빛의 굴절 현상을 결정하며 코팅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코팅 공정에서 중요한 성질이나 요소를 나타냅니다. 문제 29번. 다음 중 정해진 곡률의 원기를 사용하여 렌즈 구면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작업은? 1번 연마, 2번 발삼, 3번 센터링, 4번 뉴톨링 검사.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뉴톨링 검사입니다. 뉴톨링 검사는 렌즈의 곡률과 평평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수한 광학 장치를 사용하여 원기와 렌즈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간섭 무늬를 관찰합니다. 이 검사는 렌즈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정확한 렌즈 구면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번 연마와 2번 발삼은 렌즈 표면의 평탄화와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며, 이는 뉴톨링 검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과정입니다. 3번 센터링은 렌즈가 정확한 위치에서 고정되는 것을 보장하는 작업으로 뉴튼링 검사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측정 방법은 아닙니다. 문제 31번. 오스카 연마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 2번 소형의 렌즈 가공에 적합하다. 3번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4번 저속 가공이다. 정답은 2번. 오스카 연마 방식은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고 저속으로 작동하여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주로 대형 렌즈나 광학 부품의 가공에 사용되므로 소형 렌즈 가공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의 렌즈 가공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오스카 연마 방식의 중요한 장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32번. 다음 중 반사경의 재질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가공성이 좋고 무색 투명한 재질, 2번 가공성이 좋고 이방성인 재질, 3번 가공성이 좋고 열팽창이 적은 재질, 4번 가공성이 좋고 불순물이 있는 재질. 정답은 3번. 반사경의 재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질이 열에 대한 변화를 적게 받고 가공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팽창률이 낮은 재질은 온도가 변하더라도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아 정밀한 반사경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1번과 2번은 무색 투명하거나 이방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지만 이러한 특성은 반사경의 주요 기능인 빛의 반사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불순물이 있는 재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불순물은 재료의 성질을 나쁘게 만들고 특히 열팽창률과 같은 중요한 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진공 펌프를 선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원하는 진공도, 2번 진공 용기의 무게, 3번 배기되는 기체의 성질과 양, 4번 원하는 진공도까지 내리는 시간.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진공 용기의 무게입니다. 진공 펌프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들은 원하는 진공도, 배기되는 기체의 성질과 양, 그리고 이를 원하는 진공도까지 내리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요소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 펌프의 효율성과 성능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진공 용기의 무게는 펌프의 성능이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진공 펌프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요소입니다. 문제 35번. 광학유리의 세정 작업 시 다음 중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렌즈의 형상, 2번 렌즈의 두께, 3번 렌즈의 재질, 4번 렌즈의 표면 거칠기. 정답은 3번. 광학유리의 세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렌즈의 재질입니다. 렌즈의 재질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세정제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리는 강한 화학물질을 견디지 못할 수 있어 적절한 세정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에 형상이나 두께는 세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재질보다 덜 중요합니다. 표면 거칠기는 세정 후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일 뿐 세정 작업 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문제 37번. 각기 다른 파장을 사용하여 송, 수신 신호를 분리하는 방식은? 1번 WDM, 2번 SDM, 3번 TCM, 4번 DDM. 정답은 1번. WDM은 여러 개의 광신호를 서로 다른 파장으로 분할하여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각 신호가 독립적으로 운행되므로 송신과 수신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SDM, TCM, DDM은 모두 WDM처럼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이지만 각각 공간, 시간, 각도 차원에서 신호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술은 파장으로 신호를 분리하는 WDM과 다르게 작동하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39번. 아포크로매틱 렌즈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 결정은? 1번 암염, 2번 불화 마그네슘, 3번 형석, 4번 수정.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형석입니다. 아포크로매틱 렌즈는 다양한 색깔의 빛을 동일한 초점 거리에 모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렌즈로 이를 위해서는 높은 광학적 순도와 적절한 굴절률이 필요한데 형석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다른 옵션들인 암염, 불화 마그네슘, 수정은 각각 높은 흡수율이나 적합하지 않은 굴절률로 인해 아포크로매틱 렌즈 제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40번. 망원경의 대물렌즈 초점거리가 10m, 대알렌즈의 초점거리가 10cm일 때 이 망원경의 배율은? 1번 10배, 2번 100배, 3번 300배.
4번 500배. 정답은 2번. 망원경의 배율은 대물렌즈와 대알렌즈의 초점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10m이고 대알렌즈의 초점거리가 10cm이므로 이 값을 미터 단위로 통일해 0.1m로 바꿉니다. 망원경 배율은 대물렌즈 초점거리를 대알렌즈 초점거리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통해 10.1 100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과 3번, 4번이 틀린 이유는 대물렌즈와 대알렌즈의 초점거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41번. 명시거리가 20cm인 사람의 눈을 명시거리가 25cm인 상태로 하려면 어떤 안경이 적합한가? 1번 초점거리 100cm의 볼록렌즈. 2번 초점거리 10cm의 볼록렌즈. 3번 초점거리 10cm의 오목렌즈. 4번 초점거리 100cm의 오목렌즈.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초점거리 100cm의 오목렌즈입니다. 사람의 눈이 원래 명시거리를 20cm로 가까운 거리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를 더 멀어진 25cm까지 늘려주려면 시야를 확장해주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오목렌즈는 실제 물체보다 더 작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므로 원래 명시거리가 가까웠던 눈을 더 먼 거리로 조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1번과 2번은 볼록렌즈로 시야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더 멀어진 거리를 보려면 맞지 않습니다. 3번의 오목렌즈는 초점거리가 짧아 실제보다 더 작게 이미지를 만들므로 적절하지 않고 이를 통해 원하는 명시거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2번. 안경을 도수로 표시했을 때 4도이면 약 몇 디옵터의 안경이 되는가? 1번 4디옵터. 2번 10디옵터. 3번 40디옵터. 4번 100디옵터.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10디옵터입니다. 안경의 도수를 표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실제로 필요한 디옵터 값의 4배입니다. 따라서 4도라는 표현은 실제 눈에 맞춰야 할 렌즈의 강도가 10디옵터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비율을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한 결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디옵터나 40디옵터는 실제 도수와 크게 벗어난 값입니다. 문제 43번. 다음 중 유리 광섬유와 관계없는 것은? 1번 단일 모드. 2번 다중 모드. 3번 석영유리 섬유이다. 4번 코어는 플라스틱 계열이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코어는 플라스틱 계열이다입니다. 유리 광섬유의 주요 구성 요소인 코어는 일반적으로 유리 재질이 사용되며 이는 빛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유리 광섬유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유리 광섬유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단일 모드와 다중 모드는 빛이 코어 내부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실제 사용되는 유리 광섬유의 형태입니다. 3번 옵션은 유리 광섬유가 주로 석영유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44번. 색수차를 제거한 렌즈를 만들려고 한다. 가장 잘 설명한 사항은? 1번 크라운 계열과 프린트 계열 렌즈를 결합하여 만든다. 2번 BK7 렌즈와 C3 렌즈를 결합한다. 3번 WF2 렌즈와 FDS90 렌즈를 결합한다. 4번 프린트 계열 렌즈 2매를 결합하여 만든다. 정답은 1번. 색수차, 즉 빛이 통과할 때 각 색깔별로 다르게 굴절되는 현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크라운 계열과 프린트 계열 렌즈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렌즈는 서로 다른 굴절률과 색수차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합하면 서로 상쇄시키며 색수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서 제시된 BK7 렌즈와 C3 렌즈, 그리고 3번의 F2 렌즈와 FDS90 렌즈는 모두 같은 계열 내에서 선택되었거나 특정한 조합이 요구되는 경우로 이들 렌즈를 사용해도 색수차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4번에서는 프린트 계열 렌즈만을 2장 결합하였으므로 서로 상쇄시키는 효과가 없어 색수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 제45번. 크라운 계열의 유리에서 BK-7 유리의 분사는 어떻게 되는가? 1번 약 29.5, 2번 약 37.3, 3번 약 49.6, 4번 약 64.2.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약 64.2분입니다. BK-7 유리는 레이저 및 광학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수 유리 중 하나로 그 분산이 약 64.2입니다. 이 값은 BK-7의 특성인 낮은 흑광도와 고유한 광학적 성질을 반영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일반 유리나 다른 종류의 특수 유리를 나타내며 따라서 BK-7의 분산과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 46번. 복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복사하는 면 전체가 동시에 헤드드럼에 결상된다. 2번 확대 배율이 조정되는 것은 줌렌즈가 있기 때문이다. 3번 이 거울을 쓰는 것은 광 경로를 꺾어서 복사기의 크기를 작게 만들려는 것이다. 4번 옷뚜껑 안쪽 면이 흰색인 것은 복사하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복사기는 면 전체를 한 번에 드럼에 옮겨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을 순차적으로 스캔하여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빛이 문서 위를 움직이며 이미지 정보를 얻어내기 때문에 모든 면이 동시에 드럼에 결상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2번부터 4번까지 모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줌렌즈는 확대 배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며 거울은 광 경로를 바꿔 복사기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뚜껑 안쪽 면이 흰색인 이유도 복사할 때 배경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번만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47번.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출력이 1mW면 몇 dBm에 해당하는가? 1번 0.1dBm, 2번 0dBm, 3번 1dBm, 4번 12dB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즉 0dBm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출력이 1mW 될 때 이 값을 dBm 단위로 변환하면 됩니다. dBm은 밀리와트를 대수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것으로 공식은 역/역/ 소괄호 닫기입니다. 여기서 백슬래시 쌓이는 출력 파워, 그리고 백슬래시 쌓이는 참조 파워로 1mW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백슬래시 쌓인 경 dBm 백슬래시 쌓인 가 됩니다. 1번, 3번, 4번은 각각 0.1dBm, 1dBm, 10dBm로 정답이 아니며 이들 값들은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모두 1mW를 기준으로 한 dBm 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48번.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출력이 5dBm이고 광원과 광섬유를 접속 시 0.5dB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km당 광손실이 1dB인 광섬유 1km를 전파되어 수광소자에 입사되는 광파워는 몇 dBm인가? 1번 2.0dBm, 2번 2.5dBm, 3번 3.0dBm, 4번 3.5dBm.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3.5dBm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출력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처음에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출력은 5dBm이고 여기서 광원과 광섬유 연결 시 발생하는 손실인 0.5dB를 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광출력은 5대0, 4.5dBm가 됩니다. 그 다음 1km의 광섬유를 통과하면서 1km당 1dB씩 손실되므로 총 1dB의 손실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최종 수광소자에 도달하는 광출력은 4.5, 3.5dB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잘못 반영하거나 초기 광출력을 오해하여 틀린 것입니다. 문제 49번. 광시간 영역 반사계의 사용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주기가 긴 파장의 광출력을 측정한다. 2번, 주기가 짧은 파장의 레이저 빛을 포설되어 있는 광케이블에 입사시켜 광케이블의 단선 및 거리에 따른 손실을 측정한다. 3번, 광소자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기이다. 4번, 광 점퍼 코드의 반사 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이다. 정답은 2번. 광시간 영역 반사계의 주요 목적은 광케이블 내부의 결함이나 손실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이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OTDR은 짧은 파장의 레이저를 케이블에 발사하여 그 빛의 반사를 통해 케이블 내부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선이나 손실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OTDR의 주요 기능과 관련이 없습니다. OTDR은 광케이블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주기 긴 파장의 광출력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장비에서 수행합니다. 3번은 스펙트럼 분석에 특화된 장비가 따로 있으며 OTDR은 이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OTDR은 주로 케이블의 물리적 상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OTDR의 일부 기능을 설명한 것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OTDR은 광케이블 전체에 대한 상태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50번. 쌍안경에 8x30, 화각 7도로 표기되어 있었다. 여기서 8x는 무슨 의미인가? 1번 쌍안경의 배율이 8배이다. 2번 쌍안경의 대물 렌즈 크기가 8mm이다. 3번 렌즈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 쌍안경의 밝기가 8이다. 정답은 1번. 해설 1번이 정답입니다. 쌍안경에 표기된 8x는 이 기구가 실제보다 8배 크게 물체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더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번부터 4번은 모두 틀린 이유입니다. 대물렌즈의 직경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숫자 2개로 표기되며 여기서는 30mm가 그 예입니다. 렌즈의 장수와 밝기를 나타내는 것도 이 표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쌍안경에서 8x는 물체를 8배 크게 보여주는 배율을 의미합니다. 문제 51번. 산업장에서 직업병 발생과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유해물질이 발생 농도와 관련이 깊다. 2번 침입 경로와 관련이 크다. 3번 산업장의 작업 강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 4번 대기 환경의 조건도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산업장의 작업 강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입니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직업병 발생과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작업 강도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작업 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직업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직업병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 물질이 농도와 대기 환경 조건은 직업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침입 경로 역시 노출되는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산업장애 작업 강도가 직업병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52번. 각종 영양소 부족에 의한 결핍증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1번 비타민 B1 구루병, 2번 단백질, 전신부종과 피부의 반점, 3번 비타민 A, 야맹증, 4번 비타민 K, 혈액응고 작용.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비타민 B1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구루병이 아니라 베르터병입니다. 반면 다른 옵션들은 모두 정확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전신부종과 피부의 반점이 나타나는 영양실조를 일으키며 비타민 A 결핍은 야맹증을 초래하고 비타민 K는 혈액응고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번만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53번. 렌즈 및 프리즘 생산 공장에서 공정 설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재료, 2번 작업자, 3번 소비자, 4번 치공구. 정답은 3번. 렌즈 및 프리즘 생산 공장에서 공정 설정 사항은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료, 작업자, 치공구는 모두 제품 제작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각각의 품질과 상태가 생산품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소비자는 제품이 완성된 후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공정 설정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 소비자입니다. 문제 55번. 작업 환경 대책의 기본적 원리를 격리 방법과 대치 방법으로 나눌 때 다음 중 대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자동차 산업에서 강을 고속회전 그라인더로 깎아낸 후 저속 진동 연마 방식으로 바꾼다. 2번 가연성 물질 저장 시 사용하던 유리병을 안전한 철제통으로 바꾼다. 3번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장소를 밀폐하고 원격 장치를 설치한다. 4번 성냥 제조 시 확린 대신 정린을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대치 방법이란 위험한 물질이나 장비를 안전하고 적합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각각 고속회전 그라인더와 유리병을 더 안전하거나 적합한 대체품으로 바꾸어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은 확린이라는 불안전한 재료를 정린으로 대치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반면에 3번 보기에서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장소를 밀폐하고 원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위험 요인을 외부에서 격리시키려는 방법으로 대치가 아닌 격리 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번이 다른 보기들과 달리 대치 방법이 아니라 격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56번. 품질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중에서 수시점검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작업 전, 2번 사고 발생 직후, 3번 작업 후, 4번 작업 중.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사고 발생 직후입니다. 수시점검은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점검으로 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하는 점검은 이미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므로 예방적 성격의 수시점검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 1번 작업 전, 3번 작업 후, 그리고 4번 작업 중은 각각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이 끝난 직후, 또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점검으로서 예방적이고 실시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문제 57번.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인 중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음 중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기계 기구의 잘못 사용,
2번 위험물의 취급 부주의. 3번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 4번 안전방호장치의 결함.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안전방호장치의 결함입니다. 이 옵션은 인간의 행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설비나 장치 자체의 문제를 지칭합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모두 사람이 실수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번은 잘못된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2번은 위험 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함을 보여주며 3번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행위가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을 잘 나타냅니다. 문제 58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 의사, 2번 간호사, 3번 산업위생지도사, 4번 양호교사. 정답은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는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산업위생지도사 역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양호교사는 주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역할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양호교사입니다. 문제 59번. 작업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지적환경이라 한다. 다음 중 지적환경의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생리적 방법, 2번 정신적 방법, 3번 생산적 방법, 4번 육체적 방법. 정답은 4번. 지적 환경의 평가 방법은 주로 작업자의 정신적, 생산적 상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창조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1번 생리적 방법, 2번 정신적 방법, 그리고 3번 생산적 방법은 모두 지적 환경 평가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4번 육체적 방법은 주로 신체 건강과 움직임 등 물리적인 측면을 다루므로 지적 환경의 평가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육체적 방법입니다. 문제 60번. 다음 중 품질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용상의 적합성, 2번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요구 조건의 충족도, 3번 요구한 조건과의 일치성, 4번 역사적 관리기법 활용성. 정답은 4번. 품질이 정의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적합하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각각 제품이 실제 사용에서 잘 작동하고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품질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또한 3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품질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은 역사적 관리 기법 활용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는 과거의 데이터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품질 자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만이 품질이 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택지입니다.